네, 매주 일요일 4부 기대되는 시간이죠. 바로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죠? 그 예전에 전쟁 중에 일본이 그 시베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어떤 그 전술과 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과정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시사점을 전해주는지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 다소 조금 전쟁 이야기라서 다소는 좀 무겁고 딱딱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또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윤현명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와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약간 네. 떨립니다. 저도 많이 설렙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먼저 한번 소개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제목은요.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관한 겁니다. 시베리아 네, 출병. 네. 네. 네네.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미중 갈등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100년 전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도전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던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세기가 바뀔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도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 20세기의 일본도 그랬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네. 뭐 그러니까 조선의 주도권을 쥐고 20세기를 맞이한 뒤 1905년에는 러시아를 꺾고 한반도를 보호국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한반도를 합병하고 네.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랑 이겨서 대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러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러시아한테 남만주의 이권, 만주의 남쪽 부분과 그리고 사할린의 반쪽, 남쪽을 점령합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대일본 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희망찬 세기를 맞이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겠죠. 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하다 시베리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원래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뭐 일본이 어떻게 감히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1904년에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가 영국과 프랑스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 그건 모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싸운다고 할 때 일본과 러시아는 둘 다 연합국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용감하게 연합군의 편에서 싸우던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벌어집니다. 1917년의 일인데요. 그때 공산혁명이 나고 레닌과 트로츠키의 공산혁명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전쟁 이제 안 해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내부가 중요하니까. 전쟁에 발을 뺀다고 할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죠. 아니 이거 누구 맘대로 여기서 빠져? 이거 우리 지금 전쟁 급한데. 이 공산주의가 문제야, 공산주의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정권 바꿔서라도 저기 다시 연합국으로 돌려놔야 되겠어.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쪽에도 군대를 보내야겠다. 극동 러시아. 네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일본에게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열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쪽에.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출병을 요청한 거군요. 네, 시베리아 출병을.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은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거기 뭔가 막 기대가 있고 보내고 싶은데, 미국이 싫어할 것 같아서 좀 말을 못 했는데, 미국에서도 한대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연합군이라는 게 이름으로 일본이 가장 군대를 많이 보내고, 미국이 보내고, 중국도 조금 가고, 네. 영국도 조금 가고, 갔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일본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7,000명 정도만 우리 보내기로 좀 전제 조건을 깔고 너무 깊숙이 가지 않기로 했는데 네. 일본군은 이제 그걸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왔군요. 미국에서는 우리 한 7,000명씩만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일본은 3만이 넘는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소위 말하는 연합군 병력이 이제 예. 공산주의 소련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연합군 병력이 집결했는데 예. 미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도를 보면은 북한이랑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숙이 안 가고 그냥 그 근처 뭐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연합군의 리더로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구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서 만주의 북부를 점령하고 예. 자바이칼주를 제압하고 바이카로 동쪽 을 점령했습니다. 거기까지 갔군요. 그러니까 바이카로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 시베리아의 굉장히 천혜의 자연과 막 큰 호수. 예. 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천혜의 자연, 시베리아 딱 그 느낌이 드는 곳인데 그렇죠. 그쪽을 넘어서 이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뒤통수 맞았구나. 네. 미국은 원래 그 전부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자꾸 대륙 침략을 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그거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시베리아 출병할 때도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7,000명씩만 하고 너무 깊숙이 가지 않는 걸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일본군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네. 일단 일본군의 그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 대의명분은 우리가 러시아 사람을 돕고 러시아는 우리 적이 아니야. 공산주의가 문제야. 공산주의 반공. 네. 그런 느낌으로 일본군이 가서 하는 게 결국에는 전투였습니다. 네.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게 해방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그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그거에 반대하는 백군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백군은 일본군과 연합군에 가깝고 적군은 게릴라는 공산 쪽에 가까웠는데 네. 일본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그 공산 게릴라와 네. 계속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싸우고 또 싸우고.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죠. 혹한이죠, 혹한. 영하 20도만 돼도 추울 것 같은데 네. 뭐 싸움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큰 야망을 갖고 군대를 보내는데 네. 좀 있으면은 공산 정권이 무너질 줄 아는데 네.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상황이 바뀌는데 원래 출병을 그래도 반대했던 소수파가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쪽이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미국이 이제 진짜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본군에 철병을 요구합니다. 어허. 아니 왜 거기까지 가?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군대를 빼라. 물론 일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여기 저기 아메리카에 있는 너네가 왜 갑자기 여기서 감나라 배추나라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제 1차 대전이 또 끝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18년. 예.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애초에 저 공산 정부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다시 연합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초에 이제 시작한 일인데 처음에 조건이 없어진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명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원래는 좀 제국주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나라들이 차례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의 내부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점 3곳 중에 2곳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아니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있어야지. 성과가 없고. 청일 전쟁 때는 대만을 먹었고 러일 전쟁 때는 한반도에
그 지배권을 얻었고 하나씩 얻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군대를 철수시키기 어려운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1920년 2월. 네. 이게 니코 사건이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네. 사할린이라는 큰 섬의 건너편에 니콜라이옙스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네. 그곳에서 일본군 병력이 공산혁명 게릴라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아, 그래요? 그때 민간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 여론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뭐 일본 그 당시 사람들은 분노할 만 하긴 한데 네. 러시아 사람의 입장을 보면 아니 니네가 우리나라 침략해서 죽은 건데 이런 느낌이 있겠죠? 네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민간인까지 다 그 죽은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항복을 한 다음에 다시 기습 공격을 했어요. 일본 쪽에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아니 자기네들이 우리 항복해놓고선.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근데 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보복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일본에선 사할린 북부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사할린 그 러시아의 사할린 땅이 그 당시에는 남부는 일단 일본 땅이었습니다. 예. 러일 전쟁 때 뺏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부는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북부를 점령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베리아 가는 것보다 훨씬 쉽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장 점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딱 잡고 보장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나름의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안철수할 수 있는 뭔가 조금의 이유를.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예. 뭐 볼셰비키 정권이라 하죠. 공산 정권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지배권을 획득한 다음에 점점 동쪽으로 와서 예. 극동 러시아도 이제 거의 볼셰비키 공산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허허.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 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예. 정식으로 딱. 우리도 나라다 이제. 네. 나라다운 나라.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참 곤란하는데 소련은 뭐 어쨌든 기반을 다 잡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철수하라 그러고 결국에 그래서 22년 6월 달에 새로운 수상이 이제 취임하면서 철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시베리아 철병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의 이제 역사가들이 보기엔 아니죠. 단 사할린 북부는 철병에서 제외. 그래서 결론은 사건의 배상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국에 사과와 배상을 겸해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아예. 일본은 그래도 영토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정말 그 욕망과 야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안 팔고 그래서 타협이 성립이 됩니다. 예. 타협을 해서 땅은 못 주고 그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자원을 공유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25년에 협상이 타결돼서 네. 결국에 일본이 1925년 5월 달에 사할린 북부에서 완전히 철군합니다. 1918년 8월에 시작해서 1925년 5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시베리아 동부를 점령을 하고 싶어서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네네. 3,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엄청난 경비를 소비한 끝에 뭐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없는 전쟁이었네요. 네. 소득이 없고 희생은 있는데 네.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맞네요. 네. 그전에도 좀 경계심이 있었는데 예. 계속 철군하라고 하고 안 하고 몇 년을 끌었는데 결국에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출병은 끝났고 전쟁도 끝났는데 네. 문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6년이 지나서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그러면 만주를 침략해서 한 다음에 다시 6년이 지난 1937년에는 예.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하하. 그런데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쳐들어가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예.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땅, 그리고 공산 게릴라와 싸우고, 예. 그러면서 또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일본이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북만주와 만주 내몽골 굉장히 춥거든요. 그 혹한 속에서 공산 게릴라랑 일본이 또 싸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미국이 일본한테 군대 빼라, 철수를 해라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하. 그리고 그렇게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4년 후에 예.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을 시작합니다. 진주만 공습 예. 이야기인가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일본은 점점 더 큰 전쟁으로 하하. 나아갔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은 뭐 근대 일본의 어떤 그 야망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또 보면서 좀 알아야 할 어떤 시사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제 생각에 한 2개 정도가 떠올랐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거 너무 뭐 당연하고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욕심이 너무 크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망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그때 미국에서 시베리아에서 군대를 빼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군대를 뺐으니까. 근데 그게 1925년인데 6년 뒤에 이번에는 만주를 구국하려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중일전쟁 때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중일전쟁 때 미국이 요구해서 또 군대를 빼라고 할 때 빼면은 또 파국을 면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배짱도 대단하다. 뭐 욕심이 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크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네. 어떤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대립이 네.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요. 지금의 이 현상. 왜냐하면 물론 일본 얘기인데 왜 갑자기 미중 얘기를 하느냐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시베리아 칠병에서 나타나지만 미국은 아시아에서 계속 세력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한다고 할 때는 일본을 지원해서 예. 큰 돈을 꿔줍니다. 네. 그래서 도와주고 일본이 야욕을 부릴 때는 중국을 도와서 이걸 견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간섭이야? 그 느낌. 그런데 바로 지금 오늘날에는 중국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고 또 일본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크고 미국과 주도권 다툼을 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원해서 그 해당 패권 국가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끝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드는 느낌이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만만하지가 않겠군. 그래서 이런 큰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윤현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